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고려의 몽골 귀족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저번 시간에 호족을 등에 업고 왕건이라는 사람이 고려를 건국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상황인데요. 일단 몽골 귀족이라는 말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몽골 귀족은 지방 호족이나 육두품 출신의, 신라시대 육두품 출신의 귀족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중앙 관제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동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서와 공음전을 바탕으로 그들의 특권층을 유지했는데요. 여기서 음서라는 말은 고려시대에 과거제가 있었다는 건 기억나죠? 과거제도 있었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고려는 귀족을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음서라고 해서 고위 관직의 자제들을 과거를 치르지 않고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음전 같은 경우에도 고위 관료의 자제들에게 땅을 무료로 나눠줬었습니다. 왜? 귀족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귀족들의 이 두 가지 특권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귀족들에게 줬던 특권 두 가지를 얘기하라고 하면 음서와 공음전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런 몽골 귀족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권력을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자겸의 난이에요. 이자겸의 난. 자, 이자겸의 난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고려의 왕 인조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왕의 장인이 돼요. 왕의 장인이 되는데 자신의 딸을 한 명 더 시집 보냅니다. 그래서 왕비가 2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다가도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자겸은. 그래서 왕을 아예 패해버리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척준경이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무신 출신입니다. 장군과 연합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러자 왕은 척준경을 몰래 밤에 불러요. 그래서 밤에 불러가지고 만약에 네가 이자겸만 죽여준다면 공신으로 책봉하고 대대손손 너의 지위를 보장해주겠다라고 왕이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척준경이 귀가 팔랑팔랑해요. 그래서 이자겸을 밤에 몰래 찾아가서 죽여버립니다. 그 이후에 왕은 척준경도 마찬가지 반역의 죄를 물어서 유배를 보냅니다. 그 다음 해에. 자, 그러면서 이자겸의 난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 난을 겪고 나서 몽골 귀족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왜?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이제 몽골 귀족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려 사회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시작이 바로 이자겸의 난입니다. 자, 그러한 고려의 혼란 속에서 새로운 인물이 한 명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묘청이라는 사람인데요. 묘청이라는 사람은 바로 승려 출신입니다. 승려고, 그리고 묘청이 뭘 주장하게 되냐면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듯이 이렇게 나라에 큰 일이 일어난다는 건 바로 나라의 국운이 쇠했기 때문이다. 운이 다 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도를 해서 그 기운이 충만한 땅에서 고려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면 주변의 나라들이 고려에게 고개를 숙일 겁니다. 라고 왕에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묘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러면 서경으로 천도를 하시죠.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왕이 귀가 또 팔랑팔랑해요. 그래서 그럼 너에게 모든 정권을 줄 테니까 서경에서 궁궐을 짓고 천도 준비를 해라 라고 맡깁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점이 한 개 생깁니다. 이미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경 출신의 호족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천도를 해버리게 되면 이 개경 출신의 호족들이 당연히 힘이 약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개경파들은, 경에 있었던 호족들은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이유를 듭니다. 뭐라고 이유를 드냐면 왕이시여, 만약에 서경이 땅의 기운이 충만하다면 올해 들어서 거기에 벼락만 60여 차례 쳤습니다. 땅의 기운이 쇠한 곳에 그렇게 많은 벼락이 내렸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고 왕도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천도를 없었던 걸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묘청은 그래서 가서 준비하고 있는데 가운데 붕 떠버렸잖아요. 그래서 화가 난 나머지 묘청이 서경 천도 운동을 벌이면서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묘청의 난이에요. 자, 여기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서경으로 가자라고 하는 쪽이 서경파고요. 그리고 개경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쪽이 개경파입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개경파와 서경파의 대립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불교와 유교의 대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묘청이라는 사람이 바로 승려 출신이라고 했죠. 여기서 또 이걸 반대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삼국사기를 지었던 김부식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김부식은 굉장한 뛰어난 유학자였습니다. 김부식. 그래서 결국엔 불교와 유교의 대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금나라와 싸우자라는 주전론자, 싸우지 말고 화친을 칭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화론자들이 있었는데 주로 개경파는 주화론자였고요. 서경파, 묘청 같은 경우에는 주전론, 싸워야 된다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화파와 주전론의 대립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결국에는 이 개경파의 대표였던 김부식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묘청의 난을 진압합니다. 자, 이 이자겸의 난과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이 두 가지 사건을 봤을 때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내놓고 왜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문벌 귀족 사회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한마디로 고려 사회가 이제 조금씩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그 이후 이제 문벌 귀족 사회가 이렇게 부패해지기 시작했을 무렵에 무신 정권이라는 정권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이제 호족에서 문벌 귀족 그리고 이제 무신 정권입니다. 자, 이 무신 정권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한국사 공부를 하다 보면 고려시대 과거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무신들을 뽑는 시험은 고려에 없습니다. 그만큼 장군들을 뽑는 시험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장군을 굉장히 약간 천시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고려에서는. 그래서 무신 정권 이러한 처음에 발단적인 사건은 자, 보현사라는 보현사에서 이제 왕이 이제 야유회 같은 걸 열게 돼요. 그러면서 행사를 하다가 너무 심심한 나머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장군 한 명을 불러내서 그 어린 장수 한 명과 수박이라는 걸 시킵니다. 수박이라는 건 맨손 격투기인데 나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대장군이지만 힘이 없으니까 잘못하면 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왕이 꼭 비웃고 그 다음 문신들, 그러니까 문무 관료들, 무신들이 아닌 문신들도 저게 장군이냐고 손가락질하며 놀립니다. 거기에 화가 난 나머지 이 무신들 또한 이러한 고려의 차별적인 상황에서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문신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을 폐위시켜버려요. 대표적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이의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름을 쭉 적어놨는데요. 웬만하게 이름을 다 기억해야 되지는 않지만 순서 정도는 좀 봐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의방, 그리고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우, 최항, 최희, 임년, 임유문 형제까지라는 거. 자, 처음에 이의방과 정중부가 이 보현사 사건에서 문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문신의 나라를 처음에 만듭니다. 그리고 이의방과 정중부는 친구 사이였어요. 그때 당시에. 하지만 이의민이 먼저 정권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정중부가 나중에 이의방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시 자신이 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의방, 정중부, 그리고 경대승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정중부를 또 죽여버립니다. 무신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죽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경대승은 앞에 이의방과 정중부가 죽어나갔던 걸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나머지 도방이라는 자신의 경호 집단을 만듭니다. 이후에 경대승은 이의민에게 자신의 정권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의민은 사실 기록에 보면 이의민은 힘이 굉장히 좋았던 장사 출신입니다. 하지만 힘이 좋았던 만큼 자신의 출신도 약간 천민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똑똑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약간 포악한 성질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참다 못한 누가 최충헌이라는 사람이 이의방을 제거하면서 다시 정권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최충헌은 뛰어난 무인이었기도 했지만 당시에 지략가였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 앞선 상황을 봤을 때 무인들이 정권을 바꾸니까 서로 죽이고 죽이는 겁니다. 자신도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최충헌은 다른 방법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척했던 문인들도 같이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의방에서부터 이의민이 오기까지 정치는 중방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중방, 무인들끼리. 그러다가 최충헌은 이 중방을 없애고 교정도감이라는 곳에서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문인들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후에 최충원은 문신들에게 신뢰를 얻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권력을 이양해 줄 수 있는 최고 권력층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권력을 이양을 해줘요. 그래서 최후가 그 권력을 이어갔습니다. 아들이. 자, 그래서 최후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문신들을 정치에 적극적으로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로 더 하냐면 아버지보다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서방이라는 문신들의 정책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자신의 정치를 보좌하게 하고, 그 다음 정방이라는 것도 만들게 되는데요. 정방은 뭐냐면 그 고려의 그 나라의 인사권을 가진 기구입니다. 인사라는 건 이 사람에게 관직을 주고 저 사람에게 관직을 주는, 이 관직을 내려주는 곳이에요. 최고 권력 기구입니다. 이 기구를 근데 정방이라는 권력 기구를 어디다 만드냐면 최후는 자신의 집 안에다가 설치합니다. 그만큼 권력이 높았어요. 자, 그리고 이후에 최후는 최항이라는 자신의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줍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최항과 최의 이 두 명은 형제입니다. 최후의 아들들인데 최후도 죽으면서도 걱정을 했어요. 사실 최항과 최의가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한 명 빠졌는데 김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준. 네, 이 김준이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죽어요. 최항과 최의가 능력이 안 되니까 네가 좀 보좌를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보좌를 하다가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최항과 최의가. 그래서 김준이 결국에는 최의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권력을 잡으면서 김준은 생각하게 돼요. 아, 우리가 계속 무신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서부터 고려가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권력을 다시 왕에게 조금씩 넘겨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무신정권이라는 건 무인들이 정치를 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최충원부터 최의는 한 가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최씨 정권기라고도 합니다. 네,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최후라는 사람, 최씨 정권기 무렵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북쪽에서 원나라 그리고 몽골이라는 족속입니다. 몽골, 원나라가 고려를 쳐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는 것, 시대 상황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원나라의 침입이 계속되고 그리고 최씨 정권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김준이라는 사람이 조금씩 왕에게 권력을 이양하게 되고, 그리고 강화도에서 끝까지 싸우고 있다가 원나라 군사와 싸우게 되거든요. 고려가. 그래서 다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천도를 하면서 원나라에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네. 자, 이런 무신 정권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이 무신 정권기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일반부터 예민 때 오기까지 정치를 어디서 했는지 중방에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씨 정권기 때 만들어졌던 기구들, 최충원 때 교정도감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최씨 정권기 때 교정도감이 있고, 최후는 정방과 서방을 설치했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때는 최씨 정권기 때 원나라와 싸우고 있다라고 했어요. 원나라랑 싸울 때 최씨 정권기만의 특별한 군대 조직이 한 개 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야별초라는 것입니다. 야별초. 처음에는 최씨 정권만을 위한 군대였다가 점점 이게 불어나요, 크기가. 그래서 좌별초와 우별초로 두 개로 나뉩니다. 그리고 원나라 군대와 싸워서 패해서 도망왔던 그 군사들을 또 따로 묶어서 신의군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요 세 개를 합쳐서 나중에 이들을 삼별초라고 합니다. 삼별초. 그래서 최씨 정권이 끝나게 되고, 그리고 고려가 강화도에서 항전하다가 개경으로 다시 환도하면서 원에게 고개를 숙이게 됐을 때, 이 삼별초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고 해서 강화도에서 진도로 옮겨서 또 싸우다가 패해서 제주도까지 내려갑니다. 제주도에서도 패해요. 그러면서 삼별초는 싹 다 전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별초도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이러한 무신정권기 때 원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 힘들잖아요. 나라가 망할 때는 반드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농민붕괴가 세 차례 일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겁니다. 여러 가지 농민붕괴가 있지만 망이 망소위에 난, 김삼이와 효심의 난, 그리고 만적의 난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이 만적의 난입니다. 이 만적이라는 사람은 최충원의 집에 있었던 노비 출신입니다. 그래서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왕이 되든 재상이든 장군이든 누가 씨가 따로 있나,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지 하면서 난을 일으키게 돼요. 만적이 이렇게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으랴라는 문구를 봉기글에 써서 사람들이 돌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난이 일어나는데 이 글이
지문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만정에 나는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이 시기 때 있었던 일, 이때는 최시정권기겠죠? 최충원의 산업이니까. 그래서 최시정권기에 맞는 대답을 찾으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은 문벌규적 내용 중에서 문벌규적이 흔들렸던 순간, 이자겸의 난과 묘충의 난, 그리고 무신정권기, 그리고 농민봉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에서 제가 찝어줬던 부분에서 반드시 복습을 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원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바뀌었던 상황과 원 말기에 국민왕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